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FAT 1급 기출문제 41회 이론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확인을 하고 풀이하시면 최소 두세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실기 화면이죠. 시험 치실 때 여기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여기서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찾아보시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기본 손익계산서를 눌러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시험 때 당황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계산하는 공식을 전기본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보시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영업이익 구하는 공식 있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되고요. 이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도 나와 있고요.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도 여기에 나와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리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이런 거 빼고요 하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고 그러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 기억나지 않으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일단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실행시켜 두고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재무제표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자체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보기 4개 중에서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출제되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2개가 됐고요. 나머지 3개가 더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흐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석,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 5가지죠. 다시 한 번 더. 재무제표의 5가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석,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이 5가지가 재무제표에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원칙이 있어요. 구분 통합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그리고 추석으로 기재합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고, 즉 퉁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줄 거 100만원, 받을 거 100만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 퉁치고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총액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입니다.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유동성 배일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동성 배일의 원칙이란 자산 부채는 현금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잉여금 구분의 원칙입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참고로
이익 잉여금은 우리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이 되며,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할증 발행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죠. 그것이 자본 잉여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본. 그리고 또 우리 회사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 있죠. 감자 차익, 감자 주세요.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세 가지가 자본 잉여금이 됩니다. 따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고, 미결산 항목 표시 검지의 원칙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 항목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입니다. 첫 번째,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현금의 유입, 유출의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발생주의 원칙입니다. 실현주의 원칙입니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 총액 표시의 원칙, 구분 표시의 원칙, 수익과 비용을 상기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1번부터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계속 기업이란 뜻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하는 것을 계속 기업의 전제로 표현합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 됩니다. 조금 전에 했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단기 재무제표와 전기 재무제표를 함께 표시해 줘야 됩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실기 화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실기 화면에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자, 여기에 보니까, 단기가 나와 있죠? 6기입니다. 그리고 전기, 작년 거, 이렇게, 한꺼번에, 함께 같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번, 단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전기 항목은 재분류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하게 되면 전기 항목도 재분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정리 분계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거네요. 급여 50만원. 이게 이것들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미지급 급여 안 줬네요. 50만원. 단기 매매정권 70만원.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아래쪽에 좀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자, 급여 50만원, 미지급 급여 50만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되었죠. 그리고 미지급 급여라는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매매정권 평가하는 거네요. 단기 매매정권이라는 자산이 70만원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정권 평가이익이네요. 평가이익 70만원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인데요.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자, 나는 이게 영업 수익인지 영업 외 수익인지 잘 모르시면 제가 어디서 찾아보라 그랬습니까? 계정과목 및 재교 등록을 참고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이 기억나야 되는데요. 아래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정기본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정도의 공식은 알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이익부터 구해볼게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수익인데 영업 외 수익이고요. 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50만원. 즉 영업비용이 50만원이 발생되게 되면 영업이익은 50만원 줄어들겠죠. 왜? 매출 수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이 50만원 감소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증가됩니다. 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되었죠. 50만원 빼기가 증가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자, 여기도 있네요. 총수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요. 자, 영업 외 수익이 발생되었죠. 총수익은 매출이익, 매출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영업 외 수익이 7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70만원 증가되고요. 그리고 급여라는 비용이 5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빼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20만원 생겼죠.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0만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50만원이 감소되었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왜? 급여라는 영업비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영업이익은 50만원이 감소할 것이다.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만원 감소할 것이다. 아니죠. 이게 당기순이익을 말하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생겼죠. 70만원에서 50만원을 빼니까 20만원 증가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해당 사항이 없죠. 20만원 증가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제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상품의 매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취득 원가죠. 무엇을 구입한 돈과 구입에 따른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단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외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하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무엇을 구입한 돈과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안 그런 게 딱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것만 단기 매매 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따로 하셔야 됩니다. 954번인가 그래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회 의도가 있습니다.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비용일까요? 원가에 가산할까요?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금 줬으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운반비네요. 운반비는 살포 팔다 아닙니까? 살 때의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잔금, 구입 잔금 1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보험료예요. 이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 문제는 취득 원가의 개념과 이 보험료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창고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내게 되면 비용입니다. 보험료가 되는데요. 지금 이 보험료는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매입하면서 운반을 하고요. 운반 과정에서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보험료는 보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될까요? 취득원가에
가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료는 무엇을 구입하고 그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상품을 구입하면서 운반을 하고 있고, 이 운반에 따른 위험이 있죠.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가 태풍을 만나서 가라앉을 수 있죠. 이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죠. 이때는 이 보험료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입니다. 출제위원회 의도입니다. 보험료가 비용일까요? 원가에 가산할까요? 지금은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보험료는 비용이지만 이 문제에서의 보험료는 운반에 따른 보험료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계약금 10만원과 운반비 및 보험료 합해서 6천원, 잔금 100만원 합하면 1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도 110만 5천원 3번 선택하셨을 분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료는 무조건 보험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계는 똑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회계는 저는 살아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바뀐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아래쪽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2019년 7월 1일입니다. 월할 상각일했습니다. 기계장치 350만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 차변의 기계장치 350만원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변의 현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해야 되겠죠. 2019년 12월 31일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며 잔존가치는 50만원 월할 상각 한 달 상각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샀습니까? 7월 1일. 특히 우리 FAT, TAT 시험은 이 월할 상각이 잘 옵니다. 그래서 월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인데요. 취득원가가 350이었습니다. 잔존가치 50이네요. 내용연수 5년입니다. 그러면 1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됩니까? 60만원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6개월만 사용했습니다. 월할 상각하게 되면 1년치가 60만원입니다. 근데 6개월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6 해서 어떻게 된다? 0.5가 되겠죠. 절반이죠. 그래서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 분계를 하게 되면 차변은 감가상각비 30만원, 대변은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이 되며 우리 회사에서는 이 장부가액이 얼마인가 볼까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350만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다? 30만원. 그러면 나는 이 기계장치를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까? 320만원이 되겠죠. 자, 2020년 1월 1일 날 판매했네요. 자, 기계장치를 330만원에 처분하였다. 자, 우리 유형자산 처분하는 분계 순서 기억합니까? 1번 8년은 유형자산과 취득원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350만원, 취득원가 350만원이었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이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30만원 적었습니다. 세 번째,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320만원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330만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봤습니까? 이익봤습니까? 나는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나요? 320만원. 돈은 얼마 받았나요? 330만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320만원짜리를
330만원에 받고 팔았으니까 10만원 이익 받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원이 되며 33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인가 10만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사채 비유동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가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귀신처럼 이거 다 알고 있나요? 뭐 저는 자주 쓰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고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재교 등록에서 컨트롤 F키를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사채와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기 화면이죠. 컨트롤 F. 자, 컨트롤 F키를 누르면 찾을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채. 자, 찾아졌네요. 자, 여기 보면 금방 알 수가 없는데요. 사채는 찾아졌죠? 사채 치면 나옵니다. 부채죠? 부채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사채 코드 번호가 291번이네요. 291번부터가 무엇입니까? 330번까지가 비유동부채입니다. 뒤에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동부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였죠. 컨트롤 F. 퇴직급여 충까지 치겠습니다. 자, 찾아졌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확인되었습니다. 코드 번호가 몇 번? 295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95번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무엇이 된다?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안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공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기 프로그램을 조금만 다루실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두세 개는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풀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이 문제보다는 자,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채입니다. 선생님, 사채가 있는데 사채가 무엇인가요?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합니다. 자, 사채도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액면 발행이 있고요. 할증 발행이 있고 할인 발행이 있는데요. 액면 발행은 어떨 때 하는가 하면 액면 이자율, 사채를 발행하면 여기에 이자율 몇 퍼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은행 이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사채 이자와 그리고 은행 이자가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짜리 만기 5년 액면 이자율 5%를 1억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액면 발행의 경우인데요. 지금 은행 이자가 몇 %라고 가정했습니까? 5%. 그리고 사채 액면 이자율은 몇 %? 5% 같죠? 그러면 액면 발행입니다. 그래서 사채는 계정 과목이 사채예요. 사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1억 원.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할증 발행입니다. 돈을 더 받았단 말이죠. 어떤 경우 액면 이자율은 10%인데 시장 이자율은 5%. 이렇게 액면 이자율이 클 때 내가 발행하는 사채를 1억 원짜리를 사면 이자를 10% 주겠다. 그런데 현재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5%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채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왜? 여러분들 같으면 투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 넣어놓으면 5%밖에 안 주는데 이 사채, 삼성전자 사채는 10%를 준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삼성전자 발행 사채를 구입하겠습니까? 사채를 구입하겠죠. 그러면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죠? 많으면 당연히 할증 발행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1억 3천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사채 1억, 사채는 똑같습니다. 사채가 되고
현금 1억 3천만 원이 되죠. 3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이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문제, 이유는 이론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실기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자, 은행 이자는 5%인데 우리는 몇 퍼 줍니까? 2% 주겠단 말입니다. 발행하고 7천만 원에 발행하고 할인 발행되었죠. 왜? 은행에 넣어놓으면 5% 주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1억을 사면 2%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이 사채를 구입하겠습니까? 다 은행에 넣어놓지. 그래서 이럴 때는 할인 돈을 작게 받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사채는 똑같습니다. 사채 1억, 현금은 현금 7천만 원. 차이가 나죠? 이 3천만 원이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라는 거. 자, 사채를 할증 또는 할인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증 발행은 돈을 더 받는단 말은 뭐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클 때 그렇죠.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할증 발행되고요. 할인 발행은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자, 이거 외우시기 참 힘드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억이 있는데 돈이 1억이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5% 시장 이자율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발행한 사채를 사면은 10%를 준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5%짜리 이거 여기에 저축하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채 10%짜리 넣어 놓겠습니까? 제 같으면 여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내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려는 사람이 많죠. 우리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가 그렇습니다. 마스크 값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마스크 살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한때 우리 뭐 1,000원짜리 마스크가 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마스크는 적은데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사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으면 5%인데 우리가 발행한 사채는 10% 준다면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할증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를 이해를 하면서 내용을 기억하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채의 정리입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이론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는 아닌데요.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DAT에도 출제가 되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했던 겁니다.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사채를 상각합니다. 가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을 상각이라고 그래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상각액은 둘 다 매년 증가하게 되었고요. 사채를 할인 발행 시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하므로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하지만 사채를 할증 발행 시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므로 이자 비용은 매년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사채를 상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3번부터네요. 이 상각하는 방법을 제가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좌 1강에 제가 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각하는 방법이. 혹시 시간이 넉넉하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바쁘다 하신 분은 시험에 안 논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풀었었나요? 한번 볼까요? 예, 요건 됐고요. 6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은 G항공의 상품 판매 관련 자료이다. G항공의 5월 20일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제가 아래쪽에 해두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5월 20일 주 세무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하고 5월 10일에 받은 계약금 30만원을 제외하고 잔액 그러면 270만원은 어음으로 수령했네요. 자, 이 내용은 상품을 매출하고 돈 받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300만원을 매출하고 계약금 먼저 받은 3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27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상품을 팔았으니까 무엇이 되겠다? 상품 매출 300만원 문제없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았네요. 먼저란 말이 나오면 다 선자가 나오죠. 받는 것은 수, 주는 것은 급. 지금은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 되겠네요. 30만원. 잔액은 270만원 어음으로 받았네요. 자, 어음이 나오면 항상 몇 가지를 생각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품과 관련이 있나요? 상품과 관련이 있죠. 지금 상품 팔았으니까. 예. 누가 발행했습니까? 남이 발행했죠.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또 내가 내한테 발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남이 발행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 270만원이 되겠네요. 팀 짜고. 자, 다음 상품 매출. 상품이란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 또는 상품이 나갔으니까 대변, 어떤 걸 하셔도 좋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글의 내용은 정답은 몇 번인가? 2번이 되겠죠. 상품 매출 300에 선수금 30, 받을 어음 27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거의 공짜성 문제에 해당이 되네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항공의 외상 매출금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 추가로 더해서 계상할,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이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단기에 발생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지금은 뭐 추가로 계상할 것, 즉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얼마를 더 넣으면 되는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기초 잔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 1억원. 뭐 대손 충당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니까요. 단기 외상 매출금 대손 발생액 50만원. 자, 대손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100만원. 넉넉하면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차빈이 대손 충당금 50만원. 대변이 뭐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50만원. 그러면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될까요? 100만원에서 50만원 꺼내어 썼기 때문에 50만원이 남았죠.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7천만원입니다. 자,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잔액 7천만원에 1%니까 내가 총 필요한 돈은 얼마가 됩니까? 7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50만원. 그러면 설정되어야 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일까요? 20만원이 되겠죠. 왜? 내가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70만원인데 현재 잔액이 얼마 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정할 것, 추가로 계상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겠다? 20만원을 추가로 하면 최종적으로 얼마?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충당금은 20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모두 고른 것은 뭐 계정 과목 물어보는 거네요. 김사원. 자,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기록합니다. 맞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선급금.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6개월 후에 받을 금액은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맞죠? 자, 재고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았더라면 외상 매출금이 될 텐데 재고자산 이외의 것을 매출하고 팔고 돈을 못 받은 경우는 미수금이 됩니다. 예, 박 부장도 맞고 김사원도 맞네요. 현 과장,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위한 계약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으로 먼저 주면 선급금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출한 그런 돈은 무엇이 되겠다? 건설 중인 자산이 되겠죠. 사실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거나 짓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중인 자산.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선급금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또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3명 다 맞죠? 3명 다 맞습니다. 김사원, 박 부장, 현 과장이 다 맞습니다. 현 과장 이 내용 꼭 좀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맞나요? 한번 묶어요. 맞네요. 자,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G항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운임, 매입운임이니까 단기 매입액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기말 상품 재고액, 매입 할인은 샀는데 깎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입액에서 빼야 됩니다. 단기 상품 매출. 자, 여기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됩니다. 자, 먼저 매출 원가부터 구해볼게요.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 있었죠. 위에 거 보고 할까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100만원이죠. 100만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15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단기 순매입액 보겠습니다.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에서 이거 매입 운임은 더해야 되고 매입 할인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매입액에서 단기 매입 운임,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및 환출입니다. 빼면 됩니다. 단기 매입액 200만원에서 매입 운임 15만원 더하고 그리고 매입 할인 5만원을 빼면 2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 이게 160만원이네요. 160만원을 빼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은 14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어디에? 자, 이 문제도 공식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전기본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하여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확인하는 것보다 이 정도를 모르시고 시험 치러 간다는 것은 사실 이론 부분에 본인은 문제가 조금 있다. 이 공식만큼은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게 FAT 2급에도 나오고요. FAT 1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무는 잘하는데 이론이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은 합격 불합격이 당락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저는 실기보다는 이론에서 당락이 합격 불합격이 결정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최소 8개 이상은 정말 최악의 경우는 8개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10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내가 이론을 13개 맞았다. 그런 분은 실기 채점 안 해보셔도 돼요. 거의 합격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이론이 8개 맞았다. 간당간당 할 확률이 많고요. 10개 맞았다. 그거는 실기 한번 채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개 이상은 맞아야지 합격권에 들어가고요. 10개 정도 맞으면 거의 합격할 확률이 많고 11, 2개 맞으면 실기는 채점 안 해보시더라도 거의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이론은 안 하시고 이러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론 풀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기 시간에 준할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론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합격 불합격이 이론에 의해서 거의 합격 불합격이 좌우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전기분 손익계산서 요거 공식 확인하는 거는 제가 이 문제, 이론 문제 풀기 전에 보여드렸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붕괴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임대 수익은 월할 계산할 것. 자, 10월 1일입니다. 임대 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받은 1년분 임대료 360만원을 전액 임대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임대료를 먼저 받았는데 임대료로 처리했단 말입니다. 수익으로 처리했다니까 임대료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결산분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자, 10월 1일 날 임대료 받은 날입니다.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오늘은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자, 1년치 36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할 계산해야 되죠.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요게 9달이니까 39, 27, 270만원. 요거는 뭐 90만원이 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료는 주는 내용이 아니라 받는 내용이죠. 이날은 이날까지 임대료를 얼마 먼저 받았습니까? 36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언제입니까?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입니다.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270만원 먼저 받았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임대료 270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임대료는 임대료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 먼저 받았잖아요. 수익 적습니다. 두 번째 이 칸입니다. 먼저이면 선, 못이면 민데요. 먼저 받았잖아요. 선. 요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입니다. 지금은 받은 내용이니까 수.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이 되며 마지막으로 차변 대변 자리 잡습니다. 자산이면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부채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이 어디로 가면 된다? 대변으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에? 차변에 가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 270만원. 자, 그래서 결산분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다음입니다. 10월 1일 날은 분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금 36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익으로 했으니까 임대료가 되겠죠. 360만원. 이래서 임대료 수익을 수익을 떨어버린다 그럴까요? 수익을 떨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를 떨어뜨립니까? 270만원을 떨어뜨려 버려야 되겠죠. 70만원 떨어뜨려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얼마 줄어들어야 됩니까? 수익이 270만원이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봅니다. 당기순이익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는데요. 수익이 지금 270만원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지 않습니까? 왜? 보십시오. 자, 결산을 안 했으니까 지금 10월 1일 날은 수익으로 처리했죠. 360만원. 그런데 자, 결산하게 되면 이 수익 중에서 270만원은 줄어버려야 됩니다. 수익을 270만원, 수익 자리는 대변입니다. 줄어들려면, 소멸되려면 어느 변? 차변. 그래서 차변에 이래 적습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수익을 누락됐단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고 수익을 줄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수익을 줄이지 않으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얼마 늘어났습니까? 270만원이 늘어나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 결산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10월 1일 날 분괴를 생각해서 이 임대료 수익이 차변에 옴으로써 수익이 270만원 소멸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멸되어야 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됐단 말이죠. 없어져야 되는 게 안 없어졌으니까 올라갔단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가 되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그때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물건을, 상품을 넘겨주기 전에 그때도 발급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한 달에 한 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A라는 거래처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래가 일어납니다. 한 달이면 수백 건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됩니다. 그래서 A라는 거래처와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만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FAT 1급 기준이 법인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면세 공급가액을 포함해서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몇억 원 이상, 공급가가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신고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기 환급은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신고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됩니다. 대송금, 왜 돈 떼이는 거 있죠? 대송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대손세액 공제를 합니다. 참고로 이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신고 때 하는 겁니다.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거.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거나 팔았는데 되돌려 받은 것은 판매된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비슷한 말이죠.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의 금액으로 하고요. 경우에 따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고, 특히 지연의 대가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자 부분입니다. 우리가 며칠 늦게 받으면 연체료 받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할부 판매, 왜 50개월 할부 판매, 36개월 할부 판매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상당 기간의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연체이자와 할부, 상당 기간의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는 다른 겁니다. 연체이자는 부가세를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에 따른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면세 사업자가 맞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부가가치를 아예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재화의 공급 시기 마지막 부분. 이게 부가가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공급 시기입니다.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는 언제 팔린 거로 보는가 하면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때 팔린 거로 봅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재화를 물건을 넘겨주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갈고 닦고 쪼가는 거,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중간 지급 조건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지급 조건부란 말은 우리 배 같은 거 만들 때 몇 년씩 걸립니다. 몇 년 있다가 다 만들고 나서 한 방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약금 받았다가 또 중간에 조금 받고 완성도에 따라서 돈을 계속 받습니다. 이래 받는 거. 여러분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 한 방에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 냈다가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봅니다. 즉 수출 및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출 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들어보셨죠? 부동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 시용 판매가 되겠죠. 시용 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험분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서 먹어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이거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말 연락이 왔을 때 그때 팔리고, 또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팔린 거로 본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자, 우리 이론 문제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거네요. 첫 번째, 외상 판매의 경우 대가를 수령한 때, 자,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대가를 수령할 때가 아니었죠. 재화를 인도할 때 팔린 거로 봅니다. 이 틀렸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갈고 닦고 쪼고 하는 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이것도 재화를 인도한 때, 이번도 틀렸네요. 3번,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이동된 때, 무인 판매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판기 아닙니까? 이건 언제? 현금을 꺼낼 때 그만큼 팔린 겁니다. 100원짜리 하나 팔고 2개 팔았다. 팔릴 때마다 이렇게 하진 않죠. 자판기에, 자동 판매기에서 돈을 꺼낼 때 그만큼 팔린 거로 봅니다. 틀렸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 받는 거. 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 1번 틀렸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없어가 틀렸네요. 3번 하주네요.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주가 맞았네요. 사업장 종업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해. 틀렸죠? 아닙니다. 종업원 수는 사업자 등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정답은 하주가 되겠네요.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부가세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시험에 지금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반 소비세, 다단계 거래세, 간접세이며 물세,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 소비세입니다.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다단계 거래세, 다자가 많은 단계를 말하죠. 각 단계별 거래 과세를 하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요. 직접세의 반대가 간접세가 되고요. 즉 간접세란 말은 부가세를 내는 사람과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상점이죠. 상점에 부가세를 내게 되고, 그리고 이 상점이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세자죠.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말이 직접세인데요.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급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거 있죠? 그게 직접세가 됩니다. 물세입니다. 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앞단계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불공은 앞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죠.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 소비되는 나라가 외국이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그리고 성명 또는 명칭,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와 사람 이름이 되겠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주민번호 있어야 됩니다. 작성연월일. 자,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진 날, 세금계산서가 태어난 날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것, 그리고 담보로 제공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담보된 물건을 양도 넘겨주는 것, 판단 말입니다.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양도,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장을 B에게 팔아버렸어요. 전체를.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나는 A라는 기업은 1, 2, 3번, 1의 사업, 2의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번 사업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단 말입니다. 조세, 물납,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품권의 공급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본다더라? 이 상품권인 경우에는 상품권은 재화가 현물로 교환될 때 그때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전답, 밭이죠. 임대, 빌려주는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공매 또는 경매된 물건,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 중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죠. 상품권을 팔았다고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언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됩니까? 이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아닙니다. 저작권의 양도 파는 거죠. 특허권에 대여 빌려주고 돈 받는 거, 그리고 전기의 공급, 이런 거 전기도 우리 과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요금 고지서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아래쪽에 이 고지서는 뭐 세금 계산서를 대체합니다 하면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불공을 말하는 거네요. 단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자, 불공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무에서도 중요하죠. 자, 불공사유입니다.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기부금, 접대비 관련 KTX, 항공권, 택시요금의 매입세, 그리고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단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고요. 승용차의 범위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이 말은 9인승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승합차, 승용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퍼형 승용차, SUV 자동차 말입니다. 그리고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말입니다. 빠바바바바방 하는 거 스쿠터 아닙니다. 짜장면 배달하는 조그만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승용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캠핑용 자동차, 이런 것들이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되고요. 차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는 승용차와 화물차로 나뉘어지죠. 화물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되지만 승용차에 관련된 것은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필요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승용차가 1000cc 미만이면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차 이야기가 나오면 이 차가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업무용이든 비업무용이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화물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 우리 경차 있죠, 경차. 예전에 뭐 티코 이런 거, 경차들, 이런 차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용도의 구입 매입세액 안 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 불공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20일 전까지는 됩니다. 20일 전까지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날로부터 20일 앞까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20일 이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업을 개시했으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는 매입세액 해주고 그 이전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매입세액은 안 해준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이란 말은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였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불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지만 불공이 될 수 있는 거지 부가세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불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불공 찾아란 말이네요. 사업용 원재료, 이건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되죠. 대표이사 주택수리, 이는 개인적인 공급이죠. 이거는 불공이 되겠네요. 공장 부지 조성, 땅을 말합니다.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요거죠. 토지 구입에 따른 부대 매입세 불공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구입, 당연히 기계장치는 사업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입세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것 두 개 다 하면 650만원이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자, 간이과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과세자. 직전 연도 작년입니다.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가가 아니라 공급 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과 제조업은 간이 과세자 적용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간이 과세 안 됩니다. 내가 4,8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입니다. 근데 제조업입니다. 이 사람도 간이 과세자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 납부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냅니다.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내년이죠. 종료 후 25일, 그러니까 1월 25일날 납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정고지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데 이 50%를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징수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 25일 날이 되겠죠. 일반 과세는 확정 신고가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가 면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당 공급 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를 해줍니다. 공급 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란 말은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못 팔아야 됩니다. 한 달에 매출액이 250만원이면 정말 작은 거죠. 달세도 못 냅니다. 전기세 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가세 신고를 면제해 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연, 월, 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우리 앞에서 봤죠? 예, 맞습니다. 택시 운송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이 말 맞는 말인데요.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택시 타시 본 적 있죠? 택시 타셔서 세금 계산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틀렸죠.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간주 공급,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간주 공급. 자, 공급이란 말은 팔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 치고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을 간주 공급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판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입니다.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별이 되는 거고요.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시가 과세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대로 과세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최초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와만이 간주 공급 대상자입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이것을 매입세 공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물을 줬어요. 그럼 이건 불공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무엇을 구매했습니다. 부가세 줬어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것을 거래처에 선물 줬다.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했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것만 간주 공급으로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가 공급, 면세사업 전용입니다. 겸용사업자란 말은 과세업과 면세업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가 약국입니다. 약국에 가면 과세약도 있고 면세약도 팝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세도 하고 면세도 한다고 겸용사업자랍니다. 과세 물품을 면세에 사용한 경우 자가 공급으로 본단 말입니다. 비영업용,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택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택시회사는 놓은 경우가 없죠. 그래서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제와 승용차 차 이야기가 나오면 무엇만 따지라 그랬습니까?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화물차에 관련된 것은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고 승용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 단 1000cc 미만은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그랬죠. 요거. 다음 개인적인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또는 구입한 상품을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과세 납부해야 됩니다. 시가로 과세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간주공급입니다. 사업상 증여,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이것도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면, 거래처의 무상이고, 여기네요.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은 과세지만, 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인과 특정이란 말은 주주 정도 되겠죠. 주주에게 주면은 그것은 특정인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 여러 사람에게 홍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세 내야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이래 본인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인데요. 제가 이론 풀이하면서 좀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하게 자세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제가 강의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나왔다 하더라도 42회 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 길어서 짜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이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